안녕하세요. 어, 인포메이션 앤 인텔리전스 강의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블록체인하고 번갈아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항상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번에 또 중간에 건너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좀 쉬었더니 그래서 오랜만에 재개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번에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빅뱅부터 조금씩 빅히스토리 스토리 측면처럼 왔는데 최근 거를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서 윌겐 슈미드 후보하고 데이비드 하가 발표를 했었던 월드 모델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인데 이쪽에서 요즘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과거 그리고 굉장히 뭐 옛날 거에 이제 근본적인 것도 좋겠지만 최근 거에다가 좀 새로운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에 대해서 한 시간으로 이번에 한 번으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이제 아카이브에 나갔는데, 그 논문보다 어떻게 보면 깃허브에 올라온 그 것이 더 잘 정리가 돼 있고요. 인터랙티브하기 때문에 한번 꼭 들러서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에이전트가 우리의 이제 꿈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꿈 비슷한 식의 자기가 프레딕션을 한 거를 따라가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하게 될 게임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에서 에이전트가 게임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마치 신경망이 만들어낸 어떤 화상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듯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꿈꾸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월드 모델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이제 컴퓨터하고 인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고 HCI나 인터랙션 사이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호작용과 관련된 과학 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허버트 사이먼하고 앨런 뉴엘이 유명하죠. 커그니티브 아키텍처,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분야에서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강의 시리즈 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최근에 이제 딥마인드 논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멘탈 모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멘탈 모델은 뭐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외부의 external reality, 외부의 실제적인 것들을 내부에서 어떻게 표상으로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대부분의 딥러닝 태스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뭐 전지적 작가 시점 비슷하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는 식으로 답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인간들 또는 뭐 지능을 가진 에이전트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외부에 어떤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부에서 어떻게 표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와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멘탈 모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멘탈 모델에 대해서 제일 먼저라기보다 뭐 가장 유명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제이 라이트 포레스터가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이미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 모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내 머릿속에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 정부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세계를 전부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고 그것 자체를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주 정해진 몇 개의 컨셉트, 몇 개의 개념들만 가지고 있고 그들 사이에 릴레이션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그냥 표상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짧은 뭐 한 패러그래프의 글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멘탈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한 어떤 글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멘탈 모델 자체는 1940년대에 먼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인데 케이 크레이기라 그래가지고 1943년에 The Nature of Explanation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먼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하기로는 지금도 이제 미시간 대학의 존 레어드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 멘탈 모델하고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이용한 그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서 뭐 지금도 잘 쓰이고 있는데 존슨하고 레어드가 Internal Model of Relations Between Objects 그러니까 물체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모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멘탈 모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지라든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멘탈 모델과 함께 꼭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메모리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마 따로 시간이 되면 메모리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단지 외부 기억에 대한 부분들 말고 인지와 관련된 기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유명하기로는 1968년에 애킨슨하고 시프린이 그린 모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에. 이게 하도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들 알고 있는 거지만 지금도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관적이기도 하고 설명하기가 쉬워서 이 모델을 많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요. 뭐 흔히 얘기하는 센서리 메모리 이게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잠시 들고 있는 기록이죠. 이거는 외부에서 환경에서 들어오는 인풋에 의해 가지고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워킹 메모리 또는 뭐 쇼텀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워킹 메모리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센서리 메모리가 전부 다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텐션 메커니즘이 여기 동작을 합니다. 어텐션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워킹 메모리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리스판스를 하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반응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 중에서 반복되거나 뭔가 좀 제대로 기억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트랜스퍼가 돼서 뇌 전역의 롱텀 메모리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워킹 메모리로 롱텀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모델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뇌가 움직이는 메모리 모델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코그니티브 아키텍처예요. 인지적인 아키텍처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로 유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 앤더슨이 지금 여기 소개드리는 존 앤더슨의 ACTR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멘탈 모델이라는 책을 쓴 존 레어드가 미시간 대학에 가서 만든 소아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대동소이해요. 비슷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고요. ACTR의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먼저 잠깐 한번 둘러보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비슷하죠? 큰 메모리라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워킹 메모리가 가운데에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디클러레이티브 메모리하고 프로시저럴 메모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디클러레이티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를 처리할 때의 메모리라기보다 실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에 관련된 거라서 워킹 메모리에 있었던 기억을 이렇게 저장하고 가져오는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고 프로시저럴 메모리는 동일한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동일하게 이렇게 행위를 할 때의 메모리라서 매치를 시키는 것과 execution, 이게 실행을 하는 것으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당연하게도 소위 얘기하는 센서하고 관계된 환경이 있을 것이고 환경에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센서가 여기서 센서리 레지스터를 통해서 인코딩을 해서 워킹 메모리에 넘겨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액션을 통해 가지고 액터가 바깥으로 알려주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ACTR의 인지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제 멘탈 모델하고 인지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이제 컴퓨터가 또는 에이전트가 또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알아보고 세상을 판단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시도가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라지 월드 모델이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에이전트로서
이렇게 학습하고 강화 학습 여기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라지 월드 모델과 스몰 컨트롤러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메모리도 무한되고 처리 용량도 무한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모델을 강화학습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트레이닝 가능했다면 그랬다면 뭐 굳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 강화학습 최근에 이제 구현된 트레디셔널한 것들 한번 보시면은 물론 이제 파라미터 수가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경망의 크기가 작습니다. 뭐 1000개에서 한 기껏해야 최대 해봐야 한 몇백만 개? 요 정도까지가 전체 하이퍼 파라미터 숫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최근에 이제 CNN 기반의 딥러닝이나 뭐 이쪽 가면은 거의 10의 9승, 10의 10승까지도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작죠. 연산량이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강화학습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하냐.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 속에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펄리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터레이션은 빠르게 하고 폴리시는 작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커다란 거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펄리시 트레이닝에 대한 정책이 복잡해지면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이라 그래요. 어떻게 어디에 리워드를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막힙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은 조금 더 따로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강화학습을 할 때 제일 흔히 하는 얘기가 결국엔 학습을 하려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게 벌이 됐던 아니면 네거티브 리워드에 벌이 됐던 포지티브 리워드가 됐던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각각의 시퀀스 스텝의 마지막에 주어지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일 끝에 이겼다 졌다라고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스팔스 리워딩이라 그러죠. 굉장히 피드백 리워드가 적게 주어지고 땀땀이 주어지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화학습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지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 그 결과가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많은 단계에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성공을 일으키게 된 크레딧과 잘못된 블레임을 어느 단계에 무엇한테 줘야 되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무지 어렵고요. 이게 작으면은 그나마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크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접근하려고 했냐 하면은 이 논문에 이제 위르겐 슈미드 후보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사실은 데이비타가 이제 이 논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진짜 위르겐 슈미드 후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되게 좋아하는 논문이었는데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Making the World Differentiable이라 그래가지고 1990년에 쓴 논문인데 어떻게 세상을 미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잖아요. 이거는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환경이 이게 부제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만 non-stationary environment잖아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에는 플래닝이라든지 또는 강화학습을 다이내믹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이 월드를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란 RNN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월드 모델도 계속 변해야 되니까요. 이 그 풀리 RNN을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해서 학습시킬 수 없을까에 대한 그림을 그려냈던 거예요. 이제 이때에는 이제 컴퓨터가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메모리 환경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개념도만 정리를 했는데 이 그림이 그 손으로 그리는 이게 되게 참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월드가 우리가 바라보는 월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트워크를 크게 둘로 구분한 게 굉장히 큽니다. 컨트롤 네트워크하고 모델 네트워크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네트워크에는 4개의 유닛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그림을 하나씩만 이제 싱글 유닛들만 넣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풋을 담당하는 인풋 유닛이 있고 여기 IN으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온 것들 갖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강화학습을 해야 되는 강화학습 인풋이 있고 강화학습 인풋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을 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컨트롤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아웃풋 유닛이 있고요. 이건 셀프 트레이딩도 하고요. 얘하고 그 다음에 히든 유닛하고 강화학습하고 연결된 여기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담당하게 되는 히든 유닛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네트워크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델 네트워크의 역할은 외부의 그 동적인 변화를 어떻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건가,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프레딕션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그 인풋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서 프레딕션을 할 수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강화학습에서 넥스트 스텝을 갖다 프레딕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학습에서 제공하는 프레딕션 네트워크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델 네트워크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네트워크에 어떻게 그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짰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현됐다기보다는 개념적인 설계를 굉장히 잘했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빗 하가 실제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 월드 모델 그 논문이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월드를 담아낼 수 있는, 월드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어떤 투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실제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보는 것에 대한 투영인데, 보는 것 또는 듣는 것에 대한 투영인데, 어쨌든 이게 그 리치하잖아요. 정보가 리치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이나믹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되니까 RNN 구조해야 되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 많으니까 굉장히 커다란 RNN이 돼야 돼요. 커다란 RNN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고, 이때 이제 그 위르건 슈미드 후보의 논문에서 제시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데이비타가 이 에이전트를 이런 커다란 기반의 에이전트를 둘로 쪼개게 되죠. 둘로 쪼개서 하나는 라저 월드 모델, 좀 커다란 월드 모델을 담아내는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건 언스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커패서티라든지 뭐 그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함, 이런 걸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죠. 이게 강화학습에서 최대 약점이잖아요. 강화학습은 이터레이트도 빠르고 굉장히 좀 트레이닝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펄리시는 심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델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게 월드 모델은 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커패서티하고 이제 풍부함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대신에 강화학습을 처리할 수 있는 파트는 컨트롤러 모델을 작은 거를 채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의 그 강화학습 트레이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공간을 좀 작게 잡아버려 가지고, 작게 잡는 건 간단하죠. 이 컨트롤러 모델이 월드 모델의 렌즈를 이렇게 들이댄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이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크레딧을 이렇게 주기가 편합니다. 스페이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화학습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짜고,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태스크마다 아마도 펄리시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될 텐데, 각각의 태스크별로 펄리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컨트롤러 모델이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월드 모델은 하나인데 컨트롤러 모델은 여러 개인 것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 아마도 우리 인간의 뇌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시작한 논문이 월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월드 모델의 실제 에이전트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